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입니다. 기자들 가봐! 경찰이시죠? 내가 사복 입으셨어요. 에어포켓 안으로 바로 다이빙벨 타고 들어가서 공격하겠다.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른 거지. 저경에서는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마스터 플레이가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지금 상관없이. 10년 동안 구조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애들 죽어가는데! 그렇지! 또 하면 되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화의 시시각각. 오늘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세월호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서 세월호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TBS TV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를 계속해서 생중계로 단독 보도하면서 세월호의 진실 규명에 대해서 주목해왔습니다. 화제의 다큐 영화 다이빙벨의 제작자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수학여행에 나선 학생 등 350여 명이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세월호에서 전원이 다 구조가 됐습니다. 합동구조팀은 오늘 사상 최대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이시죠? 내가 사복 입으셨어요. 경찰관! 경찰관! 가용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철저한 조사와 또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세월호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했다. 영화 다이빙벨의 감독이자 고발뉴스의 대표이시죠. 이상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화평론가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이 김성수 평론가님. 내일이 이제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죠. 그렇죠. 내일 이제 세월호 7시간이 다뤄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뭐 사실은 모든 증인이 다 출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국정조사의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세월호 그 자체보다도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참사가 벌어졌을 당시에 과연 청와대는 뭐를 했는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제 청문회 조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TBS에서 이 네. 다이빙벨을 상영을 하면서 또 청문회를 앞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었고 그때의 질문들이 이런 것이었는데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청문회를 통해서 찾아보시라 이렇게 네.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영화 다이빙벨을 직접 제작하셨죠? 이상호 기자께서요? 네, 그렇습니다. 감독하고 이제 거기서 취재도 다 하시고, 그죠? 예. 그럼 세월호 사실상 현장에서 직접 모든 걸 다 보셨다는 얘기래요, 그죠?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뭐 모든 걸 볼 수는 없습니다. 워낙 네. 바다가 멀리 있고 네. 이제 주로 팽목항 일대 네. 그리고 그쪽 지휘 그 통제소가 있었던 쪽, 네. 그다음 우리 유가족분들 그리고 말없는 바다 네. 이렇게
그냥 지켜보다 온 거죠. 뭐. 물론 저도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거기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사상 최대의 인력을 동원했다. 연합뉴스에서 그런 보도를 했다. 실제로 뭐 전 구조 인력이 720명이고 항공기가 뜨고 배가 뜨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들이 증언을 통해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네. 물론 제한적이었습니다만은 특조위가 활동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그 초기 상황에 대해서 네.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참사 당일날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포가 하도 나와서 네.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촬영 그 언론사 촬영이 있으니 그냥 구조하는 척이라도 해라라는 그런 무서운 내용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나중에. 근데 실제로 저희가 최초에 내려가서 확인한 것은 그야말로 단 한마디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들었던 게 모두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단순한 예가 부표 있지 않습니까? 그 플로팅 에어백이라고 했던 거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이게 한 30톤 정도의 부력이 형성이 돼서 여러 개 매달아 놓으면 배가 침몰하는 게 좀 느려질 수 있다. 그런 그런 보도 게, 우리 봤잖아요. 네, 예. 저는 서울에서 그걸 보고 내려갔어요. 갔더니 다 누워 있더라고요. 플로팅 그 에어백이 그 부력을 그 형성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한 장면을 보고 이게 엄청난 거짓말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언론 있었습니다. 보도에서는 그걸 이제 달아놓음으로 해서 배에 가라앉는 걸 좀 상당히 지연시킨다. 예, 예.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시니까 그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찌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머니가 누워 있다는 거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완전히 이미지형이었네요. 그렇죠. 결국은요.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여튼 세월호에 관련해서 뭐 7시간뿐만이 아니고요. 그렇죠. 전체 부분에 대해서 다 의혹 덩어리인데요. 세월호 그러니까 지금 국조특위 말고 말이죠. 예. 평론가님. 청문회가 계속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실제로 세월호와 관련돼서는 국조특위 그 말고 예. 그 특별위원회. 네. 그 특별조사위원회라고 우리 특조위. 세월호 예, 예. 특조위가 있었죠. 네, 저희 TBS에서 그런데 뭐 중계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내용들이 이제 청문회 형태로 진행이 됐지만 네. 사실은 뭐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 특조위를 만들 때 당시에 지금 현재 그 신임 민정수석으로 그 발령이 나서 올라가신 조대환 변호사 그분이 국조특위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맞아요. 예. 그러면서 결근 투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조위라고 하는 데를 들여다봤더니 엉뚱한 데 세금을 쓰고 있더라. 사람들도 또 엄청나게 그 뭐랄까 쉽게 그분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네. 이 내용을 갖다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상한 인력들을 갖다 막 거기다 꽂아 넣어가지고 돈을 펑펑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흑색 선전을 하면서 사실상 그 초반에 국조위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갖다 다 날려버렸죠.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자기는 이제 그냥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사퇴가 수리되고 새로운 부위원장이 들어오고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면서 결사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 일을 방해했던 분이 지금 민정수석 가 계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그 조사 상황들을 보면 일단 무슨 자료를 달라 그러면 안 줘요. 그리고 강제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네. 가서 뭐 압수수색도 할 수 없어요.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증인들 출석 안 해요. 또 출석한 증인들도 전부 모른다 그러고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전방위적인 정부의 네. 방해를 뚫고 특별조사위원회는 나름대로 소정의 성과들을 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도 잘 언론에 다뤄지지 않았죠. 이정 기자님, 내일은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결국 초점은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가 강한 것 같은데 세월호 7시간 문제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일은 좀 소기의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일단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몇 차례 뭐 국정조사라든가 네. 특조위가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구조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원들과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 아니다. 열심히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면피성 네. 정치 공세죠. 그런 것들이 이어졌다면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월호 초기, 이른바 골든타임 중에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7시간 동안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행위, 부작위에 집중된 증인을 할 수 있는 이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이 나오죠. 그래서 네. 상당히 구체적인 책임 추궁 질문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호 기자께서는 그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제 내려가셨던 겁니까? 사실 제가
그 뇌경색 때문에 네. 병원에 입원해서 가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말도 잘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TV 지켜보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내려가자 해서 이제 짐 싸들고 우리 고발리스 식구들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일날 네, 내려가셨- 아니 하루 이틀 지나서 네네. 네, 저희도 그냥 구조될 줄 알고 있다가 어허. 근데 가보니까 이건 뭐 정말 그야말로 엉터리라는 걸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계획해서 구조하는 활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이분들이 그냥 뭐 닭 튀기다가 오신 분, 그냥 뭐 공장 다니다 오신 분, 그냥 이런 유가족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자꾸 뭐 해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분들은 전혀 모르죠. 그럼 뭐 인터넷 뒤지고 뭐 조선소 다니는 누구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하는 게 좋대더라 해서 이제 요구하면 그거를 마치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네. 하나씩 둘씩 그냥 시혜적으로 베풀어 준 게 바로 구조의 현실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정부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정말 실감했습니다. 팽목항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없었죠. 근데 이제 내일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한 청문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대통령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다만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시간에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정권의 민낯, 구조적인 정체성을 지금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게 접근도 못했다는 것이고 뭐 그야말로 공주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하나둘 벨이 벗겨지고 있는데 하여튼 머리를 네. 올렸다는 건 지금 뭐 확인 그렇죠. 증언이 하나 나온 거죠. 네, 이게 한 55분 걸렸다든가요. 하여튼 뭐 정확한 시간은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네.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근데 그 지금 영화의 제목이 다이빙 벨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현장에 내려가셔갖고 이 다이빙 벨에 착안하게 된 그 뭐 착안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축 취재를 하시다가 일단 저는 다이빙 벨에 딱 집중하신 것 같은데. 왜 다이빙벨을 그랬던 몰랐죠. 저도 그렇겠죠. 예. 이런 참사가 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JTBC 손석희 네. 앵커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저 물건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지금 그 저희 영화 안에 이제 그 네. 작동 원리라든가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설명이 돼 있는데 너무나 기본적인 장비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뭐 그러니까 복잡한 장비가 아니고. 그럼요. 예. 원시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 밑 한 20m 이하로 내려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건져 올리는 순간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수중에 머물렀던 시간에 비례해서 천천히 데리고 올라와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감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려면 그 일반인도 유속이 세잖아요. 네. 물도 차고 거기에 버틸 수가 없어요. 밧줄 잡고. 근데 전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줄이 연결돼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그 줄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예요. 예. 그 5톤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안에는 에어 포켓이 형성돼 있어서 빵도 먹을 수 있어요. 영화 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장비가 있어야 이제 해저 깊이 있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일단 뭐 다른 건 모르겠으나 일단 다이빙벨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막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막아요. 그거 왔는데 막더라고요. 그 저 대표 이종훈 씨인가 그분이 왔는데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이종인 씨가 그 이번에 김영한 민정수석이 적은 그 메모에도 네. 나오지만 이분이 천안함 때 유일하게 전문가 가운데서 이견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천안함이 그 정말 이렇게 어렵게 와서 폭파시킨 게 아니라 노후한 배가 좌초돼서 부러진 거다. 그리고 정부는 군 당국은 우리 군 장병들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렸다. 맞아요. 그분이 라고 그렇게 정말 뼈아픈 진술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화에도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40년 잠수 경력에 해외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지만 아주 깊이 몰렸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김기춘 씨가 상당히 이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었던 게 드러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기 들어오면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타났지만 거기 그 화물 적재의 부당성이라든가 또 정체 모를 어떤 화물에 대한 그런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여하튼 접근을 안 시킨 거. 그게
알겠습니다. 구조보다는 이념이 중요했던 거죠. 저들한테. 근데 기본적으로 이 다이빙벨에 그 집중을 하셨던 부분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의 상징어처럼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심해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거나 심해의 어떤 상황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다이빙벨 같은 장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해는 심해대로, 지상은 지상대로 소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이빙벨이든 혹은 다이빙벨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려가지 못하겠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다이빙벨이라는 영화 속에서는 질문들만 난무하는데 사실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질문을 그 안에서 찾기는 다 힘들다고 보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이 영화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한 이유가 있구나. 그것은 조직적으로 정보를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론가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금, 지적을 네.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이빙벨을 결국 필요한 건 알아요, 저 사람들. 다 알죠. 그래서 이종인 씨를 쫓아내고 그 다음날 짝퉁 다이빙벨을 가져옵니다. 그거는 다이빙벨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에어 포켓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져오고 들어가다 저희한테 적발됐어요. 그러느라고 구조를 하루 못했습니다. 가짜 짝퉁 다이빙벨 훔쳐가지고 그 몰래 들어가느라고. 그게 며칠째입니까, 그게? 그때가 아주 중요할 때죠, 벌써. 5, 6일 그때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그 이종인 씨의 다이빙벨이 무서운 게 그거는 생방송이 기능이 돼 있어요. CCTV가 있어서 그 안에요. 물 밑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밖으로 보내줍니다. 그거 저 사람들한테는 쥐약이죠. 이거를 네.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인양을 저는 임기 내에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러려고 저러고 있는 거 그럼요. 같아요. 예. 지금 직무정지 상태니까요. 그렇죠. 좀 봐야겠죠. 김기춘 씨 보면은 세월호 인양하지 말고 네. 시신도 인양하지 말라. 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될 거니까 이거는 인양하지 말고 그냥 묻어놔라라는 거예요. 그 일관된 입장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양이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또 공법을 바꾼다고 그러고 시간 끌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좀 TBS가 앞장서서 기왕에 다이빙벨도 틀어주셨으니까 지금 이종인 씨는 다이빙벨 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다시 언제라도 내려갈 준비가 돼 있다고 저한테 확인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 그 선체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내려가서 1, 2, 3, 4층 그냥 쭉 가면서 찍으면 돼요. 그래서 생방송에서 TBS에서 단독으로 중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사장님한테 좀. 그 다이빙벨 영화에 대해서는 뭐 우리 김성수 평론가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다이빙벨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진짜 검증된 것이냐, 과학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영화를 보니까는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구조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북극이든 남극이든 심해에서 작업할 때는 다이빙벨을 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다. 아주 기본적인 장비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중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 장비 자체도 구조에서 여러 번 사용된 장비예요, 국내에서. 국내에서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종인 씨는 원래 네. 대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해경이나 해군에서 무슨 뭐 문제 생기면 터지면, 뭐 아니면 다리 지을 때 네. 밑바닥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바다에서. 작업을 해야죠. 잠수 그런 작업. 작업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죠. 근데 이게 위험한 물건인 거죠. 정권적으로 정권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매우 위험한 물건. 그게 바로 다이빙벨이라는 상징으로서 제가 영화에서 썼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좀 그 사실 확인부터 조금 하면 다음에 또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다이빙벨을 본래는 기본적인 장비라는 걸 정부도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가짜 다이빙벨을 썼단 말이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가짜를 넣다가 걸린 가짜를 거죠. 넣다 걸렸죠. 네. 그럼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이거에 없으면은 그 구조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들킬까봐. 근데 나중에 그게 언론에 발각이 된 거죠. 그 가짜 다이빙벨이라는 게. 그렇죠. 저는 세월호 아이들이 네. 우리 못난이 어른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미신이 아니라 이를테면 세월호 다이빙벨을 쫓아냈어 이종인 씨 걸. 네. 근데 분명히 다이빙벨이 없으면 구조를 안 했다는 반증이 되니까 필요하긴 필요해.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그걸 다이빙벨을 가져오라고 지시를 해요. 네. 그래서 강릉에 있는 폴리텍 대학에서 이제 공수해서 옵니다. 육상으로. 네. 그래서 새벽 아침에 그 팽목항에서 그거를 싣고 들어가다가 얹은 배가 출발을 못 해요. 스크류에 밧줄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붙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 친구들이 이제 공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간이 물이 제일 좋다는 물때가 제일 좋다는 시간이었어요. 네. 하루를 낭비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압니다. 그 결국은 이종훈 씨의 다이빙벨이 투입이 되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아마 뭐 이상호 기자께서 그 누구죠 이주영 장관하고 경찰청장 놓고 유족들하고 같이 하는 장면도 영화에서 제가 봤는데 투입이 되긴 되죠. 투입된 게 한 열흘 차가 넘어섭니까? 그렇죠. 이제 상당히 좀 희망을 갖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 이종훈 대표 혼자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안 돼서 좌절해서 돌아갔는데 다시 이제 콜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1차로 갔을 때는 접근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해경에서 안 된다. 네. 이거를 그 이제 배가 긴 배잖아요. 네. 그래서 배가 있으면 여기다가 바지선을 이렇게 띄우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 선수에다 띄웠으면 선매에다 또 하나 띄워도 돼요. 100m 훨씬 넘는 배니까. 근데 이게 엉킨다 줄이. 그래서 거부를 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접근하지도 못하고 돌아오는데 언론에는 다이빙벨 실패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조작이 돼 있는가 영화 보시면 아세요. 네. 접근도 안 했는데 실패라고 그래서 네. 이제 훨씬 더 이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갑니다. 가는데 이미 뭐 너무 늦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해경이 또 거짓말을 해요. 당장 급한 이제 선수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선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을 이렇게 뭐 보여주는 게 제가 봤던 기억이 거기에 나는데. 다인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애들 사진도 찍혀있던 예. 게 있어. 9시 40분인가. 그래서 우리 이제 선수로 가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 그 자기네가 거기다 옮겨놨더라고요. 네. 바지선을. 그래서 그러면 선미로 가래. 선미는 이미 침마가 시작돼가지고 되게 들어가기 어렵고 포기한 상태였어요. 상당히 상식적인데요, 그죠? 네.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선수로 가야 된다는 걸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울고 싶었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 알았어. 선미라도 갈게.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선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였어요? 가다 보니까 배 중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도대로 찾아 들어가면 구멍이 안 들어오니까 안 네. 나오니까 그렇게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하루 종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를 골다가 이제 해경이 이렇게 식은 해경 피자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극우 매체 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데이 뭐 이런 온데일리. 예. 예. 극우 매체에 뭐 구조는 딴청 뭐 피자 먹고 있다. 피자 먹는 구조팀들 막 이래가지고 또 기사 나오고 정말 지옥에서 악마들이랑 있었던 그런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다이빙벨 2차 때는 공개 주입선이 끊겨가지고 못 글쎄, 들어가고. 그 끊긴 장면, 그건 왜 끊긴 겁니까?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못 봤으니까. 우리 뭐 팩트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네. 상식적으로 그게 왜 자연스럽게 끊긴 거예요? 아니면 누가 끄는 거예요? 그거는 확인할 수 있었을 거 그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끊길 수가 없는 굵기에 그러니까 배와 배가 이렇게 막 부딪혀서 끼이더라도 끊기지 않는 그런 선인데 그렇죠. 그냥 누군가가- 일반 가정용 호수를 쓰지 그렇죠. 않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끊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저는 뭐 증거가 없으니까. 또 해경이 구조 작업을 하는데 해경이 와서 부딪혔죠. 예. 그게 3차 때예요. 이제 3차 때 겨우겨우 들어가요. 그래서 2시간 넘는 시간을 잠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해경이 잠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예. 10분, 15분 정도? 10분 남짓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수를 10분 하면 내려가고 올라가는 시간 빼면 1분이나 머무를까? 그거는 사실상 의미 없는 잠수죠. 근데 여하튼 2시간 넘게 잠수를 하고 나오는데 해경이 배를 받아버려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정말 잘 밤중이라서 뭐 예를 들면 뭐 밤중이었나요 그때가요? 거기 되게 밝게 해놨죠. 근데 왜? 저는 그때 네. 봤어요.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으니까 생중계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일직선상으로 다이빙벨로 계속으로 항진하는 걸 봤어요. 여기 배 대는 쪽은 오른쪽인데 네. 이쪽으로 오길래 저 이상하다. 근데 저는 그 전에 사실은 정보 사이드에서 이종인 씨를 죽이려고 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제보를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석연치 않은 자살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의문사들. 저는 충분히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청와대 그 비망록 일지 보면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유신 때 대공 분실이 거기 딱 와 있는 거예요. 분실의 분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책임론 제기될까봐
그 시신 건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죽이는 거는 저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정훈 이 대표가 네. 우리 이상호 기자께 이제 위협을 받고 있다, 무섭다, 같이 있자, 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제가 했죠. 예. 왜 그때 그런 그 겁니까? 장면 참 먹먹한 장면이죠, 네. 진짜. 그때 병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뇌경색이라는 병은 잠을 자야 돼요. 잠을 못 자서 생기는 병이에요, 과로에서. 근데 가서 이게 밤낮으로 이게 계속 되잖아요. 계속 배가 들어오고 계속 일이 있는데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잠 못 자가지고 또 병이 발병해가지고 예. 그러고 병원에 있는데 문자가 띡 온 거야. 이정인 씨한테. 거기서 나갔죠. 근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이정인 씨는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한나라당 지지한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과거에 완전 보수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보수예요. 지금도 보수적인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 인명 앞에서 무슨 보수고 진보고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순수하게 구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마치 종북 빨갱이 취급하면서 여론에서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너무 마음 아픈 게 종편들이 지금 요즘에 무슨 뭐 자기들이 언론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그 네. 당시에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거의 전 언론이 보지도 않고 이 영화는 종북 영화고 유가족 2번 죽이는 영화라고 그렇게 평론가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네. 정말 이게 마녀 시대를 사는구나. 그때 TV가 그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다이빙벨에 관련해서 우리 이 기자께서 쭉 설명해 주시는데요. 김성수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예. 일반인 상식으로 예. 왜 그 다이빙벨이 그렇게 잘 못 들어가고 또 막았다는 증언까지 있고 또 그 열심히 구조하려고 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고 그거 왜 그랬을까요? 뭐 선미라마 선수로 들어가고 싶은데 선미로 가라 그러고 또 그것도 아니라 중간으로 해경이 와서 부딪히고 뭐 하여튼 미스터리 사건들이 계속 그 다이빙벨 주변에 있는 걸 오지 이 기자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제 영화 다이빙벨을 보신 분들은 네. 마음속에 이 영화의 장르가 뭔지를 막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다큐멘터리인데 미스테리물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던져지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들이 다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질문들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지, 저거 저렇게 과다하게 그 편집을 갖다 해놓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의혹들이 막 쏟아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문가적인 그런 시각에서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를 냉정하게 작품성을 놓고 평가를 한다면 난무하는 의혹은 있지만 대답은 없는 영화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대답을 이제야 하나씩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그때 그렇게 초급을 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완성이 되면서 전체를 다 통과를 해서 하나의 그 완성본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일종의 시리즈의 첫 번째물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후에 계속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다이빙벨이 왜 만들어졌냐면 언론이 자기 구실을 못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진실을 찾아요. 아직까지도. 그 이유가 뭡니까? 언론의 뉴스가 엉망이고 시사 탐사 프로그램들이 다 그냥 뭐 이상한 거 불량식품이나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무거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영화라는 매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지금 창피하게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다이빙벨이 갖고 있는 의미가 현장에서는 그 느낀 감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또 이 영화를 만든 뭐 기획 의도도 있었을 테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요. 예. 못 드린 말씀이 어디 예. 있습니까? TBS TV인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언론과 정권이 벌인 공범의 범행이다. 이렇게 다이빙벨에 생각합니다. 얽혀 있는 그러니까 미스터리가. 세월호 참사가. 참사가. 예,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야말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정권인데 그렇죠. 박근혜 정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종편이라든가 그런 사업상의 이권 때문에 그야말로 부정선거의 공범이 돼서 그 문제 제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수많은 촛불들이 광화문에 켜졌을 때도 단 한 카메라도 오지 않았었거든요. 부정선거가 문제되는 순간 자기들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터진 거죠. 네. 그런데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의 구조 실패 또는 도의적 살인인데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다 보면 정부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들이 회피한 거죠. 더구나 그 와중에 울고 싶은데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 정부 비판을 통제하는 그런 이른바 언론의 재갈 물리기가 KBS의 김수건 보도국장이 양심 선언했습니다만은 이정현 대표가 이제 직접 그렇죠. 전화를 뭐 했었죠. 극적으로 한번 도와달라는 식으로 언론을 그야말로 농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침묵한 언론이라는 공범이 일반적인 안전사고로 그칠 수도 있었던 참사를 초기에 정부가 대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방기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사건이 더 커진 거지. 그리고 이후에 진실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그야말로 빨갱이로 매도하면서 아니 그 슬픔이 영화에서 길어진- 영화 제목이 다이빙벨이잖아요. 다이빙벨을 지금 이제 영화라든 우리 이상호 기자께서 주장하신 바에 따르면 다이빙벨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장비인데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의도적으로 막고 또 상당히 실패로 하게 만드는 걸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영화를 봤을 때. 네, 그건 당연한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도 네. 그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일관된 주장은 뭐냐면 해남 교통사고, 그렇죠. 노르게스나 불가항력 이 두 개예요. 그 우리가 이거 교통사고가 나서 구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거는 여기서 끝내자라는 거죠. 왜 그 교통경찰이 해결돼야 될 걸 왜 경찰청장 물러가라고 하느냐 이 논리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도 나옵니다만 다이빙벨이 들어가면 이 구조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구조 자체가 의미 없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부재 때문인데 이 지금 보면은 해경청장한테 계속 구조하라고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시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장을 저는 안 했다고 보는데 예. 사실은 이 해군이 그거를 구조하려고 2차례나 시도했잖아요. 해군 참모총장이 막았죠. 네, 막았죠. 두 번이나 배를 통영함을 보냈어요. 띄우라고. 통영함을. 그런데 경찰이 막았죠. 그러면은 이 현장을 컨트롤 해줘야죠. 해경 창설일에 단 한 번도 심해에 있는 사람을 구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훈련을 받아본 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해경에다 대고 계속 구조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해군이 해야 되는데 맨날 UDT라든가 여기서는 맨날 밑에 내려가서 폭탄도 매설하고 사람도 구하는 팀인데 그렇죠. 그러면 해군과 해경의 현장에서 충돌이 있을 때 그걸 통제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해경과 해군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대통령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실패라는 것이 단순히 해남 교통사고와 불가항력이 아니라 애시당초 구조를 못할 주체를 주체로 세우고 엉터리 언딩 같은 그 업체랑 결탁시켜주고 실제로 현장 지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군 통수권자의 문제였다 하는 것을 다이빙벨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참 답답한 게. 예.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한 명이라도 예, 혹시, 맞습니다. 예.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그 느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죠. 이 영화를 아마 초기에 막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막았는지 모르지만 유가족들이 처음에 막았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통해 가지고 아픔이 팍 2번, 3번 헤집어지고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특히나 유가족들은 얼마나 무력감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그 무력감이 되살아나고 그러면 애들이 나를 갖다가 나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계속 들 거라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유가족들이 처음에는 이 영화를 자꾸 올려서 우리들의 가슴에 더 못을 박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봐요. 그렇죠. 유가족들은 다이빙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 소문만 들었었죠. 그리고 정확히 보지도 않고. 이 다이빙벨을 막았던 사람들 일부 유가족들인데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배후가 있지 않는가. 그 당시에도 의심했지만 지금도 그분들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증폭시킨 것들이 보수 기득권 수구 매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라고 보고 그리고 실제 많은 유가족들 부산영화제에서 10월 5일 날 첫 상영됐을 때 예. 유가족 대표들이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영화가 끝나고 처음으로 공개되고 그분들 만났죠. 예. 그분들 보셨는데 그분들 어떻게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전 너무 두려웠는데 울면서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시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태까지 이미 2014년 10월은 언론이 세월호를 더 이상 금기어로 다루지 않을 때입니다. 유족들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의 그 난도질, 그 돌판매가 종료된 상태예요.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조그만 짱돌이 하나 생겼다. 어떤 미디어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분들이
앞장서서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시사회 다니고 했어요. 그분들은 모르셨던 거예요. 이분들이 뭐 다이빙벨이 뭔지 몰랐던 거죠. 처음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이 다이빙벨이 그 상영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애초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라인업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라인업을 이제 보통 9월 초쯤에는 다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단체가 하나 그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거기가 이제 듣도 보다 못한 단체였는데요. 차세대 문화연대라고 하는 단체예요. 네. 저는 제가 문화통에서 계속 있어서 웬만한 단체들을 좀 저도 알고 있다고 처음 들었어요. 생각하지만 전혀 모르는 차세대 문화연대라는 단체가 이름은 근사하네요. 예, 9월 15일 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해요. 네. 이런 정치적인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영화제가 정치적 경향성을 띠게 된다. 순수해야 될 영화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상한 논리를 갖다 댑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칸느 영화제에서 상 받는 그 감독들 보면 정치적 성향 없는 감독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제가 어떤 영화 때문에 정치적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고, 다만 모든 영화들이 다 들어와서 그 품에서 다양한 자기 색깔을 갖다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검열이 있거나 뭐 어떤 영화를 잘라내거나 하는 영화제가 정치적 영화제예요. 대표적인 데가 베이징 영화제 같은 데 아닙니까? 예. 거기서는 이제 뭐 그 중국의 입김에 안 맞는 그런 영화는 막 배제하거든요. 못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정치적 영화제죠. 그렇지만 부산국제영화제는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영화를 갖다 참여할 수 있지만 그게 예술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못할 뿐이지, 예. 그런 부분들로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부산시장이 그걸 받아서 고스란히 인용을 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화제는 이런 영화는 상영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부산시장이 먼저 얘기를 하고, 서병수 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아주 합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탄압이 시작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도 부산국제영화제는 그 탄압의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다른 영화관에서 좀 했죠, 지방관에서 영화제 이후에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은 멀티플렉스를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 이상을 가지고 계셔서 네. 한 개도 안 되는 극장에다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대관이라도 좀 해달라. 네. 돈 줄 테니까. 근데 대관도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20개 시작을 해서 10개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죠. 네. 전국에 한 100군데 이상 돌아다니면서 계속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나요. 상당히 그래도 좀 받겠네요. 5만 명이 보셨어요. 5만 명. 그리고 바로 유튜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면서 보니까 한 155만 명 정도가 유튜브에서 보고 계세요. 무료로. 그런데 문체부에서 그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해서 독립영화관들입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이쁘게 보지 않았던 것 이게 같더라고요. 이제 네. 우리나라의 영화 지원제도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네.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영화에 대한 정책과 지원들을 맡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 네. 기금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독립 영화들을 지원하는 그 굵직한 두 개의 지원책이 있는데, 하나는 전용관들을 지원해서 다양한 영화들을 거기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독립영화를 직접적으로 개봉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런 기금이 네. 있어요. 그런데 독립영화를 직접 지원해주는 기금은 이명박 정부에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독립영화 전용관들에게 이제 돈을 지원해주면서 적자가 나면 우리가 좀 돈을 갖다 대줄 테니 예. 좀 이제 좋은 작품들 그래도 좀 싸게 상영을 해줘라, 이런 건데, 다이빙벨을 상영한 극장들이 대부분 민간 아주 가난한 그래요. 그런 극장들인데, 영세하죠. 그런 극장들의 지원을 다 끊어버리고 대신 그 기금을 어디에 줬느냐, 공공극장들한테 돌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누구나 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공공극장들은 다 돈이 예산 신청해서 나오는 건데 민간을 지원해주게 되는 기금을 글로 돌려버렸다는 건 보복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성 기자님, 오늘 저희가 밤 9시 반에 이 다이빙벨을 약 80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9시 반부터 저희 방송에서 유일하게 단독으로 방영을 하는데요. 지금 다른 언론사에도 이러한 걸 좀 방영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놓으셨습니까? 저희 TBS만 얘기한 겁니까? 저 TBS TV가 이렇게 영화를 틀 수 있는 곳이 아닌 줄 알았어요. 네. 이제 방송이 생겨서 우리 시시각각 그리고 뭐 정봉주 뭐 이런 네. 프로그램들이 지금 뭐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래도 SBS랑 JTBC 쪽에다가 제안을 하셨어요? 네, 말씀을 드렸죠. 좀 그게 이제는 언제쯤입니까? 그게? 한 열흘에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제 앞으로 네. 좀 상황도 좀 바뀌었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진정성을 좀 보여달라 했는데 뭐 논의 중이라고 하시거나 조금 난색을 표시하거나 좀 그러시더라고요. MBC도 한번 제안을 해보시지 그랬어요? MBC가 아직 있나요? MBC는 뭐 지금 지금 MBC에서 해직당하셨죠, 우리 이 기자께서. 예, MBC 너무나 사랑했는데 네.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근데 좀 반성하는 의미로 MBC에서 한번 확 틀었으면 좋겠는데 네. 문제는 반성할 기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이 다이빙벨이 하여튼 오늘 밤에 TV에서 처음으로 방송이 되면은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관심을 또 상당히 가질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그 후속으로 지금 어떤 다른 영화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예, 지금 네.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영화인데요. 그래요? 사실 최순실 씨에 대해서 4년 전부터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4천억대 부동산도 저희가 제일 먼저 밝혀내서 보도를 하고 그런가 하면 또 2, 3년 전에는 뭐 한복 게이트, 그다음에 또 보석 게이트 이런 거 저희가 다 보도를 한 이유가 사실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취재한 내용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많이 뭐 드러났으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7시간이 갖는 의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나라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네. 한마디만 좀 네, 그러시죠. 예. 제가 하고 싶은 말.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내년 초 개봉을 목표로 지금 후작업 중인데요. 네. 사실은 아까도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이 했어야 되는 일인데 언론이 뭐 철저하게 통제가 되다 보니까 유일하게 남은 공간이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물론 이제 유통 과정에서는 대기업이 입김이 있죠. 네. 투자도 그렇고. 하지만 영화만 해도 더 이게 독립적인 예술인들의 그룹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이라든가 자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독립적인 걸 확인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시기에 그 부산영화제의 도움을 받았고 또 많은 좋은 영화인들, 네. 독립영화 제작자들 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여하튼 다이빙벨 때도 고생을 하셨지만 네. 지금도 이용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2,500만 원을 내가 먹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한테 그 협조한 기업한테 돌아가도록 전용한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합법화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로 기소를 해서 실형을 때리는 그런 나라에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 감사함과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 하시려고 그랬던 네.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단한 알기로는- 폭로하시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개차도 어떻게 네. 팔아야 될 지경으로 그 굉장히 경제적인 그 고생도 하고 계시다는데 고발 뉴스 말씀하시는 예, 펀드라도 어떻게 확 이렇게 만들어서 그 영화를 좀 더 널리 상영할 수 있게 해줬으면 내년 초에 좋겠는데요. 방영되는 영화는 좀 상당히 아무래도 좀 전국에서 좀 대통령도 지금 직무정지 상태고 그러니까 근데 좀 뭐 여건이 좀 나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만드신 일이 중요하겠네요. 예, 그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자, 세월호 7시간 얘기.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정부가 잠을 자고 있었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우리 국민들은 죽고 있었거든요. 물에 빠져 죽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과연 그런 안일한 그런 대처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결정적으로는 그런 시간들이 어쩔 수 없이 존재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거를 확실하게 수습하고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막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어떤 이유, 그 어떤 부조리의 원인 그것이 네. 이 세월호 7시간이라는 영화에 잘 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영화를 보니까 그 강승목 학생의 아버지인가요? 네. 취재를 막 같이 가면서 막 울먹이시면서 그 마지막 취재를 하시던데. 예. 저보고 울보 기자라고 막 놀리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이틀째 걸어오는 거예요. 언론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고 유가족들이 돈 때문에 저런다 하도 비난을 받아서 그분들이 좀 알리고자 이제 그 행진을 하셨는데 그 승목이 아버님이 그분들이 운동권도 아니고 그냥 사무직이나 그냥 일용직 그런 생활인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근데 하루 반나절 걸어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기 쪼그려서 앉아서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 발이 아파서.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들이 왜 저 빗속에서 저 1박 2일 동안 저렇게 안 걸어본 사람들인데 네.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네. 어떤 기자라도 다 카메라 들고 현장을 지키면 찍을 수 있는 영화에 불과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언론이 침묵하던 시절에 유가족분들이 이걸로 많이 위로를 받으시고 싸우실 수 있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밤 9시 반에 처음으로 이 영화를 방영하면은 다른 방송에서도 방영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하여튼 간에. 예. 하여튼 오늘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불러주셔서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예, 파이팅 하시고 건투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다큐 영화 다이빙벨 오늘 밤 9시 30분 TBS TV에서 국내 방송사 최초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요. 시시각각 시민의 뉴스를 전하는 유영화의 시시각각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